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39편 한양도심의 하천을 정비하다. 태종 11년, 서기로는 1411년에 해당하는데요. 그해 9월 4일, 태종은 비서실장격인 지신사 김여지를 은밀하게 편전으로 부릅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그래. 이쪽으로 가까이 오라. 예, 전하. 사실은 정비 문제를 의논하려고 너를 부른 것이다. 왕비 마마께 무슨 문제가 생겼사옵니까? 지금 정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녕 몰라서 묻는 것이냐? 황송하오나 신이 그것을 어찌... 만일에 과인이 정비를 배출한다면 너는 어찌 생각하겠느냐? 뭐라 하셨사옵니까? 왕비 마마를 배출하시겠다 하셨사옵니까? 어찌 그런 말씀을... 태종이 폐출을 입에 올린 이 왕비는 중전인 정비, 즉 원경왕후 민씨를 일컫습니다. 자, 우선 이 왕비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시죠. 여흥부원군 민재의 딸이다. 고려 우왕 8년에 방원에게 출가하였으며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원년에 정령 옹주에 봉해졌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남편 방원을 도와 출중한 공을 세웠다. 정종 2년에 방원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세자빈이 되어 정빈에 봉해졌고 이해 11월에 방원이 정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어 정비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기록이고요.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이 권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비 민씨가 어떠한 내조를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제1차 왕자의 난 때의 활약을 들 수 있겠죠.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등이 주살될 때 민씨는 미리 변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때마침 태조가 몸이 불편해 여러 왕자와 숙직하고 있던 방원을 몰래 불러내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10여일 전에 여러 왕자가 거느린 사병이 혁파되고 무기를 회수당할 때 민씨는 무기 일부를 몰래 빼돌려 숨겨두었다가 왕자의 난이 발생하던 그날 남편의 군사에게 내어주며 선수를 치도록 하였다. 태종은 즉위 직후에 민씨를 정비로 책봉하는데요. 이때 반포한 책문에서도 태종 역시 왕자의 난 때 민씨가 세운 공로를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날 정빈 민씨는 능히 계책을 결단하고 갑옷을 이끌어서 종묘 사직에 큰 공을 이루었도다. 과인이 왕위를 잇게 된 것이 정비의 내조에 큰 힘을 입었으니 조강의 예정을 잊지 못해 왕후의 의식으로 높이는도다. 참고로 원경왕후 민씨는 태종 이방원보다 나이가 2살 많았습니다. 정비로 봉하는 책문에서 이방원이 조강의 예정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태종 역시 적어도 집권 초기에는 조강지처인 정비를 깍듯하게 대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야사에는 태종 때 초기에도 궁녀 문제로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태종 이방원은 정비인 민씨 이외에도 9명이나 되는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불화는 이후에 닥친 사태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었죠. 태종이 외척의 발호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비의 친정 동생들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의 목숨을 무참하게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서울시립대 김윤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비를 비롯한 왕실 친인척은 태종에게 있어 가장 큰 정치적 후원자였습니다. 한편 그들은 가장 경계를 해야만 하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종은 집권 과정 전부터 왕실 친인척에 관련된 정치적 사건들을 수없이 묵도해 왔거든요. 제1, 2차 왕자의 난을 비롯해서 조사의 난, 이거의 부자 사건, 그리고 민씨 형제의 옥사 등 굉장히 많은 친인척에 관련된 정치적 사건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특히
태종 7년에 촉발된 민무구 민무질 형제 사건은 태종의 외척 제거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데요. 사실 태종대 초기만 하더라도 국왕과 민씨 형제 사이의 반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태종은 민무구와 민무지를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결국 정비 민씨의 나머지 두 동생인 민무휼과 민무희의 목숨까지 매정하게 거두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정비인 원경왕후에게 남편인 태종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자, 그럼 다시 태종의 정비 폐출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태종과 지신사 김여지의 대화를 마저 들어보시죠. 부자지간은 천륜이라 했고 부부지간은 인간사에서 대륜이라 하였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전하. 헌데 왕비인 정비는 민무구 등의 일 때문에 속으로 불평을 품고서 과인에게 여러 차례 불순한 말을 했다. 너는 정비의 동생인 민무구와 민무질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마땅히 대역의 죄를 범했기에. 지난날 과인이 창병이 몹시 크게 났을 때에 민무구 등은 가만히 병세를 엿보면서 드디어 이무와 더불어 반역을 음모했으니 이것이 실로 민무구의 죄가 아니었더냐. 헌데 정비는 이 사실을 돌아보진 않고 과인에게 사사로운 분노와 한을 품고 있으니 내 어찌 배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앞에서 태종의 발언 중에 창병을 심하게 앓았다고 했는데요. 태종은 바로 이 창병과 각기병으로 평생 고생을 했던 것으로 전합니다. 창병은 풍속이 문란했던 당나라에서 비롯된 병이라고 해서 당창이라고도 불렸는데요. 화류병의 일종입니다.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태종을 괴롭혔던 지병인 이 창병은 매독이라는 성병이었던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들어보죠. 주상전하, 정비는 이미 적처인데다 또한 이 나라의 국모이옵니다. 그뿐 아니오라 네 분의 왕자와 네 분의 공주를 두고 계시옵니다. 하운데 전하께서 어찌 가벼이 생각하실 수 있겠사옵니까? 배출은 아니되옵니다. 원컨대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과인 또한 가볍게 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를 배출해 후세의 경계로 삼고자 했으나 조강지 처임을 생각하니 차마 갑자기 버리지는 못하겠구나. 그러면 왕비마마의 배출 문제는 일단 없던 일로 하시오. 정비의 배출은 없던 일로 하되 과인은 정비를 대신해 내사를 주관할 만한 자를 선택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지를 내릴 터이니 초안을 잡으라. 예, 전하. 정비와는 이제 사이가 틀어져 버렸으니 내조를 해줄 후궁 한 명을 다시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태종이 지신사 김여지에게 지시해서 발표한 교지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인이란 남편의 집을 안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부모를 밖으로 여기는 것이 고금을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의리라 할 것이다. 헌데 정비는 민무구 등에 대한 원망을 품고서 여러 차례 불손한 말을 했으니 과인은 장차 배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만 예전의 정을 생각해 정비가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기다릴 것이다. 의정부에서는 훈구 대신의 집과 충의의 가문의 명해 내사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해 아뢰도록 하라. 친정이 남편 손에 몰살당하는 그거를 보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당연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국왕 부부 사이가 좀 틈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궁궐 안에 많고 많은 것이 여성들이고 또 왕비 후보자들이고
그러면서 이 실록 기록에 보면 이방원이 부인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느냐. 고분고분하게 남편을 잘 받들어야,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나도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의 내 왕비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강직한 부부가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고, 드디어 후궁으로 들어올 처녀를 선발하기 위해서 가래색이 설치됩니다. 충신과 의사의 가문에서 내사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처녀를 선택하여 아리라고 의정부에서 명하였다. 그러나 김여지가 초했던 글은 내리지 않았으며 영의정 하륜, 좌정승 성성린, 우정승 조영무를 도제조로 삼고 의정부 찬성사 이천우, 칠성군 윤저, 대선 박경, 지의정부사 이응을 제조로 삼고 좌사관 정준 등을 별감으로 삼고 오부에 명하여 금온령을 선포하였다. 김여지가 초안을 잡았던 국왕의 교지를 의정부에 내리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 내용 중에 중전인 정비를 비판하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판통례문사 김구덕의 딸을 비노로 맞아들입니다. 물론 조강지처인 원경황후 민씨는 여전히 중전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지만 태종을 향한 한과 분노는 더욱 크고 깊어졌겠죠. 도구를 가지고 하는 공놀이 중에서 고려서나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마도 격구일 것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공을 치는 이 격구를 흔히 서양의 폴로 경기에 비유하는데요. 특히 고려 무신정권 시기에는 비천한 신분의 남자가 격구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것이 계기가 돼서 무장으로 벼락출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막대기로 공을 치는 놀이 중에 격방이라고 하는 놀이도 있었습니다. 이 격방은 타구 혹은 봉희라는 이름으로도 기록에 올라 있는데요. 오늘날의 스포츠 중에서 어떤 운동과 비슷한지 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관련 기사를 들어보시죠. 태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새 궁전의 뜰에서 타구를 하였다. 날씨가 추워서 교회에는 나갈 수 없으므로 내정에서 이 노름을 하였는데 이듬해 봄에 이르러서야 그치었다. 타구놀이를 한 사람은 효령대군 이보, 익평부원군 석근, 경령군 이비, 공령군 이인, 의평군 이원생 등이었다. 공을 치는 방법은 편을 나누어서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었다. 타구를 하는 몽둥이는 모양은 숟가락과 같고 크기는 손바닥만한데 물소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두꺼운 대나무를 합쳐서 자루를 만들었다. 공의 크기는 달걀만 하고 석영이나 혹은 나무로 만들었다. 먼저 궁궐의 전각 사이나 삼돌 위 혹은 평지에다 구멍을 만든다. 공을 치는 사람은 꿇어앉기도 하고 혹은 선자세로 치기도 하는데 공이 날아서 구멍을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굴러 들어가기도 한다. 공이 구멍에 들어가면 점수를 얻는다.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로 공을 쳐서 구멍으로 굴려 넣으면 점수를 얻는다고 했으니 지금의 골프 퍼팅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혹은 게이트볼과 비슷했을지도 모르죠. 이 타구놀이는 아이들도 즐겼던 모양인데요. 공을 하나만 놓고 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놓고 번갈아 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태종 13년 2월 금음날에는 지금의 서울 광화문 우체국 동쪽에 있는 해정교 다리 부근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한다. 해정교 거리에서 곽금, 막금, 막승, 덕중 등의 이름을 가진 아동들이 타구놀이를 하였다. 얘들아, 내가 친 공에다 이름을 지어 붙였어. 뭐라고 지은 줄 알아? 효령군이야, 효령군. 그거 재밌다. 그럼 나는 공 이름을 충령군이라고 할래.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난 앞으로 내 공을 주상이라고 부를 테다. 뭐라고? 주상이면 임금님? 그럼 우리가 곤장으로 임금님 엉덩이를 때리는 거네. 임금님하고 왕자들만 있으면 어떡해. 시중꾼도 있어야지. 이 공은 이름을 반인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타구놀이 시작. 자, 충령군이 굴러간다. 구멍으로 들어가라. 아이고.
충량군은 거기 가만둬. 나는 주상을 구멍에다 넣고 말 테야. 자, 주상전하 나가신다. 빗나가 모르겠다. 아, 내 차례지? 아, 나는 효령군에 칠 때다. 세게 쳐야지. 으이차! 개천에 빠져버렸어.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 지금 뭐하러 했느냐?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 이 경을 칠 녀석들! 누가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올리라 했느냐? 이놈들 모두 따라오너라. 시도건을 안겨줄 테니. 왜 이래요? 이리 와. 놔주세요. 마침 효령군의 유모가 해정교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유모가 쫓아가서 아이들을 붙잡았다. 유모는 아이들을 효령군의 장인인 대사원 정역에게 데리고 가서 사실을 고하였다. 그러자 정역은 형조에 고하였고 내 아이는 옥에 갇히고 말았다. 아이들을 옥에 가둬놓고 물었더니 곽금이라는 아이가 제창하여 그런 장난을 한 지가 이미 사흘째라고 하였다. 형조에서 아이들을 요사스런 말을 퍼뜨린 죄로서 다스리고자 하여 임금에게 아뢰었다. 자, 과연 태종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인가? 전하, 그 아이들의 죄목을 형조에서 갖추어 올린 문서가 여기 있사옵니다. 무슨 죄목인지 어디 보자. 주상 전하, 요원을 퍼뜨린 죄로서 엄하게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 아이들은 모두 기껏 10살밖에 안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들한테 요원을 조작해 퍼뜨린 것으로 죄를 논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또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면서 짓거린 말을 두고 예전에 민심을 어지럽게 했던 동요라고 이를 수도 없을 것이다. 예전에 이른바 동요란 이런 것이 아니었어. 비록 이것이 동요라 하더라도 또한 무죄이니 이 문건은 당장 불태우도록 하라. 전하, 그 아이들은 용서 못할 불쾌한 언사를 입에 올렸사온데. 어허, 불태우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시는 이 일을 말하지 말라. 만일 태종이 그 10살짜리 어린아이 4명을 요원을 퍼뜨린 죄로 처벌을 했더라면 역사적으로 웃음거리가 됐겠죠. 태종 11년 11월 6일 전하! 주상전하! 억울하옵니다! 여봐라, 제신사는 어디 있느냐?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지금 신문고가 울리고 있지 않느냐? 누가 무슨 일로 저리하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전하, 신문고를 울린 자는 전 장흥부사 김기라는 자이옵니다. 김기라면 몇 달 전에 부사직에서 파면된 자가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장흥부사에서 쫓겨난 자이옵니다. 그런데 그 자가 파직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신문고를 친 것이냐? 그게 아니오라. 자신이 공신의 반열에 들어야 한다면서. 뭐라? 죄를 짓고 관직에서 쫓겨난 자가 공신운운했다는 말이냐? 자, 그렇다면 장흥부사였던 김기는 왜 파면이 됐을까요? 태종 11년 6월 29일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김기 아내가 병을 구한다고 사칭하고서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다른 고을까지 찾아가서 귀신에게 기도하였다. 돌아올 때는 장흥부 내의 창기들과 또한 종들과 더불어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었다. 이리하여 김기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 사헌부에서 전라도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장흥부사의 직책을 파면하게 한 것이었다. 이렇듯 귀신을 섬기는 아내 때문에 파직을 당했으니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가 신문고를 쳤던 것은 벼슬에서 쫓겨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공신 책봉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로부터 40여일 전인 태종 11년 9월 30일자의 왕조실록 기사를 살펴보시죠.
원종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의령군 남제 등 19인은 1등이 되고 순영군 이지 등 15인은 2등이 되고 참지 의정부사 정역 등 49인은 3등으로 등재되었다. 원종공신이란 원래부터 임금을 충심으로 따랐던 사람에게 부여하는 공신호를 일컫습니다. 이 사람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원종공신에 포함되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종공신인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할 때 원종공신이 있고요. 이방원도 이때 원종공신을 임명을 했었습니다. 요거보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전에 보면 원종공신을 정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한 85명 정도를 임명했다라고 나옵니다. 원종공신은 물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에서 정사공신, 좌명공신보다는 급이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태조 때 책봉했던 원종공신은 태조 이성계를 수종해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공신호였고 태종이 책봉한 원종공신은 이 태종을 오랫동안 수종한 공으로 내리는 것이죠. 아내 때문에 장흥부사직에서 쫓겨난 김기가 자신도 원종공신에 들고 싶다고 신문고를 친 것인데요. 자, 그의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드디어 김기가 임금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네가 신문고를 친 것이 장흥부사직에서 쫓겨난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주상 전하. 무슨 일인지 그 연유를 말해보라. 전하, 지난번에 전하께서 원종공신을 내리시었사온데 신이 공신 반열에 들지 못하여 심히 억울하옵니다. 그 말은 네가 공신 자격이 있다는 말인데 무슨 공을 세웠기에? 모인년에 주상 전하께서 경복궁 남문 밖에 계실 때에 신이 장철을 비롯한 15명과 함께 세자 이방석을 성의 서쪽 방면에서 죽였사옵니다. 뭐라? 네놈이 그때 방석이를 죽였다고 그 공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이 제 손으로 직접 칼을 빼들고... 그 입 다물라! 과인이 고륙간에 상쟁을 했던 과오를 영원히 짓지 못할 것이나 이방석을 죽이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찍이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헌데 네놈이... 여봐라! 이 자를 잡아다가 당장 순금사에 가두어라! 전하! 주상 전하! 김기가 얘기한 무인년 사건이란 이방원이 주도해서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을 말하는데요. 이때 정도전을 비롯한 일부 개국공신들과 당시의 세자였던 이방석 등이 희생됐지요. 태종으로서는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일 텐데 김기가 자신의 공을 알아달라면서 새삼 거론해서 세자 이방석을 자신이 죽였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김기를 하옥시키고 나서 임금은 매우 마음 아파하면서 승정원에 이렇게 명하였다. 과인은 김기라는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심히 가슴이 아프도다. 무인년의 일은 과인이 그 대강은 알고 있으나 이방석의 죽은 것과 날짜와 시간은 지금까지도 과인이 알지 못한다. 과인이 만일 김기와 장철 등을 시켜 방석을 죽이도록 명했다면 그 사실을 어찌 감추겠는가? 헌데 김기 처자를 장차 어찌 처치해야 한단 말인가? 제진사는 의견을 말해보라.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만일에 김기 그자를 문초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게 될 말은 전하께서 차마 들으실 수 없을 것이옵니다. 또한
국문을 하게 되면 그자의 입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길어질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그저 신문고를 잘못 친 것으로 간주하여 장 100대를 때려 먼 변방에 귀양 보내는 것이 타당할까 하옵니다. 당시 위급한 때를 당해 고류끼리 서로 다투었으니 그 일을 내가 어찌 털어내버릴 수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과인은 그 일을 하늘에 고하면서 뉘우치고 있느라. 허나 당시에 과인이 어찌 김기 등 15명에게 고륙을 죽이라고 시켰겠는가. 당시에 싸움이 일어나서 공을 이룬 자가 많으니 김기가 거기 있었는지 또는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반드시 국문하여 의혹을 풀도록 하라. 그렇다면 방석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김기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국문을 하니 김기의 말은 과연 사실이 아니었다. 그의 죄는 장 100대 지정한 장소에 억류하는 도 3년에 해당하지만 다만 자원 안치하도록 하여 그가 원하는 곳으로 유배하였다. 원종공신 첨총제 차진함과 대호군 전흥 등을 불러 김기가 무인년에 무엇을 했는지 물으니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김기의 신문고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왕자의 난을 이방원이 주도했으니 세자 이방석은 이방원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 틀림이 없지요. 더구나 태조 이성계는 죽는 순간까지 고륙을 죽인 이방원을 끝내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니 태종으로서는 떠올리기조차 괴로운 아픈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기는 왜 거짓말을 꾸며가면서까지 공신이 되려고 했을까요? 일단 공신으로 책봉이 되면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 등 한 재산을 듬뿍 떼어받기 때문에 벼슬을 잃은 김기에게는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겠지요. 공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경제적인 특전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공신이 되면 일단 관직에 임명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몇 단계를 띄어가지고 승진을 시키기도 하고 아주 특별히 특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공신들은 이제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면책 특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웬만한 잘못을 해도 공신인 경우에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신들은 보통 일반의 그 하급 관리들이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임명한, 그러니까 이제 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자손들을 특별로 이렇게 또 관직에 임명을 합니다. 태종 11년 11월 20일 새로 임명된 4명의 관리들이 임금 앞에서 임명장을 받고 임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는 예조 우참이 이지강이 가도록 하고 풍해도와 서북면에는 전농정 조치를 파견하기로 했으니 출발하도록 하라. 예빈윤 유이는 강원도와 동북면을 맡고 경호 조정랑 이유희는 경상도 지역을 맡도록 하라. 경들은 현지에 가서 민생의 질고를 조사하고 송사가 지체되거나 잘못 처결되어 원통함을 호소하는 백성은 없는지, 수재와 한재를 초래하는 연유가 무엇인지 따위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아뢰어야 할 것이다. 알겠는가? 임금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각 지방으로 파견된 이 관리들을 일컬어서 경차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경차관을 각 지방으로 나누어서 파견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이 동짓달인데 금년 추위가 참으로 혹독하오. 과인은 백성 가운데 혹 큰 추위에 떨거나 굶주리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돼요. 전하, 지금은 국가에서 백성을 징발하여 역사에 동원하는 일이 없사옵니다. 어찌 살 곳이 없어 떨고 있는 백성이 있겠사옵니까?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어찌 도성에 가만히 앉아서 그러한 백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여 과인은 강명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선택해 각 도에 파견해서 백성의 병고를 조사하여 아뢰도록 할 것이오.
그러자 의정부에서는 각 지방으로 파견될 경차관이 현지에서 일을 처결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전하, 만일 지방 수령이 불법한 일을 한다거나 혹은 간사한 아전이 착패를 일삼아 백성에게 해독을 끼쳤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추문하여서 3품 이상은 옥에 가둔 다음 조정에 죄를 청하게 하고 4품 이하는 율에 의하여 경차관이 직접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군관들 가운데 만일 그 직책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신문을 실시하게 하시옵소서. 과인의 생각도 다르지 않도다. 그렇게 하라. 대체로 이러한 임무를 지워서 각 지방으로 내려보낸 관리가 바로 경차관이었습니다. 경차관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임시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 후기에 많이 나오는 암행어사 비슷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암행어사는 암행, 몰래 파견되는 것이고 경차관은 공개적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수임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 제한도 없고 뭐 임기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 일의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파견되는 것이 이제 국방외교상의 임무 혹은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많이 파견됩니다. 국방외교적인 거는 특별히 예를 들면 함경도에 여진족이 요즘 출몰을 한다더라. 그럴 경우에 왕이 신임하는 누군가를 또 군사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현황 파악을 할 경우가 있겠죠. 경차관은 임금의 명을 받고 특별히 파견된 사절이기 때문에 어사의 신분인 것은 틀림이 없었지만 신분을 감추고 숨어 다니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한 암행어사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지방으로 파견된 경차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전라도에 파견됐던 경차관 이지광에게서 보름 만에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전라도 경차관이 올린 글이옵니다. 어디 보자. 전하, 신 이지광이옵니다. 어명을 받잡고 부임하여 살펴보니 이곳 전라도 임실의 간무인 최점이라는 자는 백성들에게 농사 장려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소모적인 토목공사만을 일으켰어 관내 백성들을 핍진하게 하였사옵니다. 하여 장 100대를 때리고 파면하였사옵니다. 그리고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 홍일용 또한 잘못한 내용을 아뢰오니 전하께서 죄를 내려주시옵소서. 대개 3품에서 5품 사이에 당하관들에게 그런 임무가 내려지는데요. 그들은 뭐 사실 그 업무가 많은 관찰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되는 사람입니다. 둘과의 관계는 어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내려가 보면 경찰관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사하고 활동하는 결과 지방가들이 어떤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는 적발하게 되는데 그런 적발이 되면 3품 이상은 왕에게 물어본 이후에 죄를 내릴 수가 있고 4품 이하의 수령들에게는 그냥 바로 경찰관이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지방에 파견된 경차관이 주청한 내용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윤허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경차관 이지광이 전라도 병마도절제사 홍유룡을 처벌하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이러한 답신을 내려보냅니다. 전라도 병마도절제사를 처벌하면 그를 대신해 그 소임을 감당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홍유령이 범한 것은 모두 작은 잘못들이니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과인이 어찌 홍유령을 옳다고 하는 것이겠는가? 사헌부에 검토하게 해서 거기에서도 홍유령의 죄를 청하면 그때에는 마땅히 그 직을 파면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경차관 이지광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전라도 병마도절제사 홍유룡이 임금에게 상소를 합니다. 경차관 이지광이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고했으니 차라리 전라도 감사에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태종으로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이처럼 서로 다르니 이 문제는 이직왕이 경차관의 임무를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와서 복명을 하면 그때 가서 처리할 것이니 그리 통보하라.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수령인 도관찰사가 경차관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강원도 도관찰사 박습이 경차관 유이의 죄를 청하였는데 유이가 자기 마음대로 회양 교수관 이노에게 역마를 주어서 자신의 도망친 노비를 찾게 하였으니 어명을 받고 내려온 사신의 채통을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임금은 유이에게 경차관의 업무를 그만두고 도로 사울로 올라오라고 명하였다. 이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관들하고 마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또 경차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관직 서열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를 들면 도지사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수임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게 신분사회이고 서열사회이니까 도지사나 혹은 뭐 지방의 군사령관 같은 사람, 나보다 직급이 낮은 애가 와가지고 고분고분 일을 하지 않고 나한테 뭐 일을 명령적으로 한다라든가 혹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일이 나의 그 권한을 침범하거나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문제를 들추는 일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갈등이 심해지겠죠. 이번에는 지금의 황해도에 해당하는 풍해도와 평안도 일대가 포함된 서북면에 경차관으로 파견된 조치의 보고를 살펴보시죠. 전하, 신이 풍해도와 서북면을 돌아다녀 보니 민생이 굶주릴 뿐만 아니라 병든 백성 또한 수천 명에 이르는 실정이옵니다. 원컨대 조속히 의원을 보내시어서 치료를 하도록 선처옵시고 더불어 청량미를 보내시어 진율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청량미란 그냥 쌀이 아니고 푸른빛이 나는 차조의 일종입니다. 임금은 이 문제를 의정부에 내려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차관 조치가 또 아뢰었다. 주상 전하, 서북면의 이성 병마사 강유씨는 백성을 다스리는데 너무 어두워서 이미 그 직책을 수행할 그릇이 못되옵니다. 또한 둔전을 하여서 오히려 민생을 해치고 있사오니 청컨대 그 죄를 논하시옵소서. 이틀 뒤에는 경상도에 파견한 경차관으로부터도 보고가 올라옵니다. 경상도 경차관 이유희가 아뢰었다. 전하, 지 청도군사 최도원과 지 밀양군사 한유문이 농번기에 술을 씻고서 기생과 더불어 회음을 하고 함께 머물러 잠을 자기까지 하였사옵니다. 이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 조금도 없사옵니다. 최도원은 신이 이미 죄를 헤아려서 면직을 시켰사오나 한유문은 관직이 삼품 벼슬이므로 즉석에서 처결하지 못하였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어명을 받고 파견된 경차관들은 이와 같이 지방 수령 등과 적잖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차관들이 어명에 의해서 파견된 사신이란 사실을 내세워서 지방 수령 등을 무리하게 닦아세운 측면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김순자 교수는 대체로 경차관들이 비리를 들춰내자 지방 수령 등이 토호 세력을 등에 업고 반항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조선 초의 지방 토호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이 지방 토호들은 지방관이 파견되어 올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에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흔히 그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밤에 소복 입은 무슨 귀신이 나타나서 밤에 죽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은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 죽인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걸 말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귀신 보고 놀라서 죽었다 이런 말로 보고서를 쓰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는 거기 토착한 토호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지방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국왕에게만 충성하고 그러려면 내 업무를 아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속속들이 조사하려고 했을 것이고. 다시 화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태종 11년 윤 12월 조정에서는 수도인 한양에서 시행할 대역사를 놓고 국왕과 신료들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들어보시죠. 수도에 운하를 파는 일은 어찌 되었소? 각 도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터인데 공문은 모두 내려보낸 것이요. 명년 2월 초 하룻날에 역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미 충청도와 강원도에 공문을 하달하였사옵니다. 금년은 섣달에 윤달이 겹쳐서 윤 12월 보름이 입춘이니 아마도 정월달의 기후가 따뜻할 것이요. 2월까지 기다리면 농사 짓는 시기를 빼앗을까 두려우니 마땅히 정월 보름이 되는 때에 부역을 하게 하시오. 금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어지간히 풍년이 들었으니 그 두 지역에서 백성들을 징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전하, 경상도의 경우 이미 충주에 창고를 짓는 일에 백성을 동원하도록 공문을 보냈사옵니다. 그러면 경상도 백성들은 이중으로 부역을 해야 하는데 노역을 겹쳐서 행할 수는 없는 일 아니오. 전라도 중에서도 전라상도의 백성을 불러 올려서 부역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어. 군인의 경우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에서 불러올릴 군사가 모두 4만이라는 보고를 받았사옵니다. 4만이라. 이번에 한양에서 벌이는 역사는 거대한 대역사인데 동원할 군사가 고작 4만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오. 그러하시다면 10,000명을 늘려서 5만 명으로 정하고 정월 보름날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하도록 하시오. 자, 여기서 잠깐. 도대체 수도인 한양에서 무슨 공사를 얼마나 크게 벌이기에 일반 백성들 말고도 군인을 5만 명이나 동원해서 투입하자는 것일까요? 태종실록의 관련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임금이 지신사 김여지에게 명하여 영의정부사 하륜, 좌정승 성성린, 우정승 조영무에게 말했다. 과인이 예전에 송도에 있을 때에 인가가 점점 많아져서 성안을 거의 가득 채웠는데 과인은 마음속으로 부왕이 개국을 하고서 한양에 도읍을 세웠음에도 그것을 버리고 다시 송도로 와버렸으니 이것은 참으로 자식의 도리로서 아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였소. 그래서 결국 대신들과 모의를 해 이곳 한양으로 천도했던 것이요. 그런데 해마다 장마가 칠 때마다 냇물이 불어넘쳐서 민가들이 물속으로 침몰하는 실정이니 과인은 밤낮으로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리하여 개천길을 열고자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소이다. 그러나 이번의 역사가 백성에게 폐해가 없겠는지 미뤘다가 내후년에 하거나 혹은 과인의 자손 때에 하도록 넘겨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승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전하, 군주가 백성을 적당한 시기에 불러서 부리는 것은 도의 어긋남이 없는 일이옵니다. 이치에만 합당하다면 비록 칼날에 죽더라도 분수에 어긋난다 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창고를 열어 인부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지급해주고 밤에는 노역을 쉬게 해 병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이제 운하를 파는 일은 폐지할 수가 없사옵니다. 때는 바야흐로 농한기이니 안 될 일이 무엇이겠사옵니까? 태종이 회고한 말과 영의정부사 하륜의 얘기를 통해서 한양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대역사가 어떤 공사인지 이미 드러난 셈이지요. 한양, 즉 지금의 서울이 비만 오면 물길이 넘쳐서 민가가 잠기는 등 피해가 심해서 더는 미룰 수가 없으므로 역사를 시행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륜이 한 말 중에 운하를 판다고 했는데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조선왕조실록의 번역본이나 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실록 번역본 모두 이때 시행했던 역사를 두고 운하를 파는 공사라고 해놨습니다. 한문의 원문을 보면
도랑 거자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하를 파는 것이 아니고 도랑, 즉 개천을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이 공사를 위해서 설치한 임시 기관이 개천도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가 연상하고 있는 운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도감하는 건 보통 이제 특별한 임무를 띈 임시관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천, 그러니까 개천을 새로 파는 그런 일을 맡은 도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운하라기보다는 수도 서울에 있는 그 물길을 정비하는 사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청계천도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 청계천 외에 경복궁, 창덕궁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 서울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막 물이 넘치고, 그러다 보면 궁궐 안에 있는 정각들이 침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물길 대정비 사업,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건국 당시 그 청계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이었어요. 따라서 개천을 준설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물길이 흐르게 되죠. 근데 장마가 발생할 때마다 집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익사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집들이 훼손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홍수 피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종은 즉위 초부터 그 개천을 이렇게 정비하고자 굉장히 여러 차례 노력을 해요. 하천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런데 계속 소모적인 이런 작업들이 행해지긴 했는데 완전히 거대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비가 올 때마다 한양 도성이 계속 물에 넘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조선의 수도인 한양시가지의 수로를 정비하는 역사가 시행이 됩니다. 군인만 5만 명이 동원된 이 대역사는 이듬해인 태종 12년, 서기로는 1412년 2월 보름에 끝이 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록에는 공사의 개요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파는 역사가 끝났다. 장이동 어귀로부터 종묘동 어귀까지 문소전과 창덕궁의 문 앞을 모두 돌로 쌓고 종묘동 어귀로부터 소구문까지는 나무로 방축을 만들고 대광통교와 소광통교, 해정교를 비롯하여 정선방 동구, 신화방 동구 등의 다리를 놓는 데는 모두 돌을 썼다. 2개월 반 동안 이 일이 끝났는데 서울 도시계획 사업의 성격을 갖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천도감이라고 했지만 청계천 조성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청계천보다는 경복궁, 창덕궁의 물길을 어떻게 내어서 홍수에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하느냐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면은 뭐 경복궁 문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창덕궁의 뭐 무슨 전각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했고, 옆에는 돌담을 쌓고 어디는 나무로 방축을 쌓아가지고 뭐 이 물길 정리를 했다라는 아주 상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천도감의 일이 끝난 그날로 이거는 없애고 바로 행랑조성도감이라는 걸로 이 관청을, 임시관청을 바꿉니다. 드디어 하천을 파는 역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역도들을 놓아주라고 명하였다. 자, 모두 고생이 많았다. 하천의 수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오늘로써 마감한다. 이제 모두 집에 가도 좋다. 노역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전번에 처음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서 성을 쌓을 때에 비하면 이번 공사는 고생이 덜한 편이었어. 아무렴 그 말이라고 하나? 그때 성 쌓을 때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아서 병들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고. 이번에 개천 파는 역사 중에는 밤에 꼬박꼬박 잠을 재우니까 병들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게지. 그것이 모두 오로지 주상전하의 은혜인 걸 모르나? 그거 왜 모르겠나? 전하의 은덕이고 말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다가 겨우 헤어난 인부들이 실제로 이처럼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준 태종 임금의 은혜에 감복했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어찌됐든 실록에서는 그랬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수로를 정비하는 역사를 진행하면서 몇 명이나 희생됐을까요? 개천도감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전하, 예전에 성곽을 축조하는 역사에 비하여
이번에 하천을 정비하는 역사에서는 인부들의 희생이 많지 않았사옵니다. 사망자가 몇 명이나 나왔느냐? 병들어 죽은 사람이 모두 64명이옵니다. 노역에 시달리다 죽었으니 심히 불쌍하도다. 마땅히 인부가 희생된 가호는 장차 요역을 면제하고 또한 콩과 쌀을 주도록 하라.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주상전하. 64명이 희생이 되는데 사망자가 적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한양천도 직후에 도성을 쌓는 역사가 얼마나 혹독했고 또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천 파는 일이 끝났으니 과인의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도다. 그래, 인부들은 지금 어찌하고 있느냐? 이제 막 공사를 마쳤으니 곧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이 앞선 나머지 서로 다투어 한강을 건너다 생명을 상할까 염려되는구나. 마땅히 각 도별로 차례를 지켜 강을 건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례를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강을 건너는 자를 엄히 금하게 하라. 나중에 개천도감에서 전하, 모두 한강을 무사히 건너서 집으로 돌아갔사옵니다. 하고 아뢰니 임금이 기뻐하였다. 청계천을 비롯해서 조선의 수도인 한양 도심의 기본적인 하천 정비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된 것입니다.